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획단에서 안이 만들어지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지금 개편되어야 하는지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이용재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행 그 건강보험료 체계에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경제력은 충분한데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 반대로 경제력은 없는데 건강보험료를 또 내는 사람이 좀 적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예, 아마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청취자분들이죠? 예, 죄송합니다.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예. 예컨대 뭐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했는데 갑자기 보험료가 오르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네. 이제 결국 고정 수입이 없어져서 경제력은 줄었는데 이제 보험료가 오르는 사실은 조금 황당한 일인데요. 왜 그런 거죠? 많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네. 직장은 이제 월급에 보험료가 부과되고요. 또 지역은 소득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소득에다가 재산, 자동차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차이를 잘 활용하면 예컨대 수백억이나 수천억 자산을 가진 사람이 이제 자신의 건물을 관리하는 임대업체 같은 것을 차려놓고 네. 자신의 월 급여는 적게 한다면 이제 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실제로 뭐 연매출 수백억을 이제 하는 이제 기업의 대표가 자신의 월보수를 이제 한 10만 원 정도 해놓고 네. 몇천 원의 그런 보험료를 낸 그런 사례도 이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직장 가입자는 이제 부과 기준이 소득인데요. 지역 가입자는 어떤 집과 뭐 자동차 등이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가 되면 이제 소득이 없어도 집과 자동차가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더 높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장이나 지역 가입자 안에서도 모두 7가지로 이렇게 산정 방식이 나뉜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겁니까? 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지역과 직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예. 지역과 직장 안에서도 특성이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성에 맞게 세분화한 것이 바로 7가지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네. 월급에다가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급 외에 소득이 7,2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네. 분들은 월급 외에다가 7,200만 원 이상의 소득에 별도로 또 보험료를 부과하고요. 예.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직장 가입자의 학생 자녀나 또 소득이 없는 그런 부인처럼 그런 분들을 우리가 피부양자라고 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가입자만 3개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네. 또 지역 가입자도 이제 이 지역 가입자는 종합소득을 신고하게 되는데 네. 종합소득을 500만 원 이상과 이하로 나누어서 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예. 또 거기에다가 연금 소득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지역과 직장으로 구분되지만 그 안에 직장은 3가지, 또 지역은 4가지로 또 그 소득 수준이나 내용, 특성에 따라서 세분화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체계 속에서 사실 이제 국민들의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사실은 이제 현행 그 부과 체계는 뭐 과거부터 유사한 형태는 있었고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2000년도 7월 달에 이제 건강보험 통합과 더불어서 완성된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때는 지역과 직장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 보험료 부과 체계를 통합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의 보험료 부과 체계로 이제 만들어 가자라고 이제 논의는 했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역 가입자 소득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형평성 문제도 부각되고 국민 합의도 안 되다 보니까 이 논의는 계속 해왔지만 지금까지 이걸 하나의 보험료 부과 체계로 만들어져 있지 못한 거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루지 못한 하나의 보험료 부과 체계를 이번에 완성하자라는 그런 논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기획단을 만들어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방점이 지금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된다고 하던데요. 그럼 옛날 방식 아닌가요? 통합되기 이전 방식 아닌가요? 예, 통합되기 이전 방식도 자동차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논의들을 하긴 했었습니다. 다양한 방식들을 썼었고요. 다만 어쨌든 가능하면 지역과 직장의
보험료 부과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부가 체계를 만들자라고 하는 논의 속에서 현재 안이 만들어졌던 거고요. 어떻게 네. 보면 최선의 안을 만들어 왔던 하나의 결과물이 현재의 부가 체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시 이제 소득 중심으로 가게 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럼 소득이 없는데 이제 집이 좀 있어서 이제까지 보험료를 냈는데 그럼 소득이 없으면은 뭐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8,000원 안팎의 기본 보험료만 내면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요. 예, 맞습니다. 예, 뭐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예.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했을 때 네. 재산이 많은 경우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가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소득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상가나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부유층의 경우에는 소득만 없으면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이런 논리인데요. 이것도 또 형평성에 안 맞죠. 예, 사실 저도 그게 가장 염려스러운 문제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현재 건강보험 부가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이 계산안에서도 갖고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획단에서 사실 이제 소득이 없더라도 이제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일정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재산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 방식이라고 한다면 현재 보험료 부과 체계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비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재산 기준과 재산의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형평성 문제가 존재할 수 있고 여전히.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오히려 건강보험 제도의 제도 신뢰를 잃어서 또 이제 보험료 납부나 이런 문제에 또 국민들이 오히려 더 신뢰를 잃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반대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럼 고액 재산가를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예, 뭐 기본적으로 이 재산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 의견으로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체계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이 아주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예. 저는 재산보다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을 제대로 파악해낼 수 있는 그런 인력과 조직을 작동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 임대료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뭐 재산의 보험료를 부과해서 현재처럼 그런 생기는 그런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기보다는 예. 공단이나 또 사실 이런 그 조세와 그 관련된 그 소득과 관련된 것은 세무당국이 굉장히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하고 협조해서 이 재산으로부터 창출되는 그런 전체 소득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느냐 이것이 이번 그 개편안의 성공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형평성 논란의 또 핵심 가운데 하나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 폐지 문제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 근로자로부터 부양받는 이제 소득 없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소득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된 그런 측면이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 또 이제 지역가입자는 가족이 소득이 없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보험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예. 뭐 태어나자마자 3,000원 정도의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때문에 이제 이 피부양자 문제는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 소외계층이나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의료급여라든가 그런 다른 지원 제도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라든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는 또 이렇게 부담을 좀 낮춰주는 방안도 함께 좀 개편안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 기존에 이제 그런 공공부조제도, 의료급여라든가 또 긴급지원제도 같은 또 지원제도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어려운 분들은 그런 그 제도로 가도록 해야 되고요. 예. 다만 피부양자 제도를 최소화하자는 것은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방향상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득 중심으로 바뀌면은 이제 소득이 이렇게 포착되지 않는 자영업자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럴 경우에는 좀 불안정한 제도가 좀 될 수밖에 없는데 소득의 이 탈루율을 좀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뭐 이번 제도 개편안이 나오면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예. 공단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소득 90%를 넘었다. 그리고 또 이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어떤 자료는 63%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다르게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자료의 차이가 결국은 이 국민들이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자영업자 소득 파악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반증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 소득 파악은 국세청 소관이고요. 그래서
이 건강보험료가 소득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부과되려고 하면 이 자영업자 소득 파악에 대한 그리고 국세청 세무 행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이제 건강보험 측에서 이제 소득 탈루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예.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법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 활발하게 이제 활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 제도가 좀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법이 있어도 이렇게 실효성이 없으면은 뭐 없는 법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 소득 파악 문제는 과거부터 있었고요. 예, 또 예. 법에 만들어진 것처럼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있었습니다. 근데 예.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이 추진되는 것은 사실은 어쨌든 이 단일 보험료 부과 체계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것이 네. 충족되었다는 확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이용재 교수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